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경제적 자유 없이 삶의 자유도 없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지은이는 이동훈, 발행은 해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SK바이오 투자센터장 이동훈 부사장이 30년간 수많은 투자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녹여낸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담은 책인데요. 눈앞에 수익 창출을 통한 부자되기 노하우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재정 독립과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30대든 50대든 은퇴를 하기까지 노년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는 이제 투자는 필수이며 투자는 집 짓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투자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 즉 건실한 구조와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으로 내 삶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삶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세대와 직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담고 있고 그에 대한 예리한 원인 분석과 대처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공통된 핵심 성공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실전 투자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의 제약 없이 스스로 자존과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첫걸음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과욕을 내려놓고 기본부터 단단히 다져나가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은퇴 후 당신만은 후회하지 않기를.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엔 은퇴를 앞둔 선배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봐도 남의 일처럼 여겨져 잘 체감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슬슬 그 나이가 되어가니 그 선배들과 비슷한 걱정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유독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소위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추풍낙엽처럼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50세를 넘긴 지 3에서 4년이 된 제 또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진 저는 주변의 친한 후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은퇴할 때를 대비해 재정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과 걱정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로드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뒤부터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이런 현상은 고쳐질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나 30대가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훗날 제 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불어 지난 30년간 한국 및 해외 자본시장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반추해봤고 성공적인 투자로 재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 지난 30년간 어떻게 투자했고 무슨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것에서 배우고 개선해 나간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지 약 5년이 지난 2020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경제 버블이 언젠가는 꺼질 것이란 비관론자의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 미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자산 가격 상승을 일종의 버블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블은 언젠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자산시장도 폭락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상황에 있었지요.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 및 자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걱정스러우니 또 하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내생적 변수였든 외생적 변수였든 또 예측했든 예측하지 못했든 코로나19 사태는 자본시장에 전대미문의 충격을 가했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인 것이 2020년 2월에서 3월의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폭락장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0여 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득한 학습 효과 덕분인지 각국 중앙정부는 금융 및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 덕에 매우 짧은 시간에 폭락장을 뒤로한 채 이들 시장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회복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의 자산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대공황 당시에 버금가는 통화량 증가가 야기한 자산 가격의 버블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큰 수익을 얻는 데 반해 어떤 이들은 느닷없이 벼락거지라는 허탈하고 자조적인 신조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간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 많은 사람들이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자산 가격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은 향후에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역사와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떠한 투자자인지 냉정히 판단한 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장기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러한 변동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거두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근육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이 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결 조건, 재정 독립. 재무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재정 독립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지출보다 큰 상태, 즉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서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를 칭합니다. 이때 수입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화폐 가치 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부채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재정 독립의 요건이 됩니다. 즉, 재정 독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 자산의 규모를 가능한 한 크게 키우는 것이 되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지출 금액을 줄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정 독립에 필요한 자산은 자본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은 각각 이자와 배당,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본 자산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자산에는 이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내가 원하는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까지 갖춘 자산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다면 재정 독립이 갖는 사회적 의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조금씩 달라서 어떤 이는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반해 어떤 이는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해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쪽이 재정 독립이라는 개념과 좀 더 가까운 삶으로 여겨지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재정 독립의 사회적 의미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결 조건입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정작 그 일로는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현금이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이라면 그게 고민할 필요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 자산이 없어 자신의 일로 생계를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그 일을 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업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직과 업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전자가 업무나 직무 등 맡게 된 일이라는 수동적 의미에 가깝다면 후자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일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쪽인지는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직과 업을 분리하는 것은 재정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의무감으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직을 내려놓고 평소 자신이 즐기던 취미를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제 요건이 바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인 것입니다. 이 둘은 은퇴 후에 편안한 삶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과 동시에 자신이 소망하는 삶이나 이를 영위하는 삶을 사는데도 없어선 안 될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독립은 그런 삶을 위한 일시적 충족 요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독립을 이루는데 성공했는가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저는 가상화폐 혹은 변동성이 큰 일부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젊은 나이임에도 갑자기 큰 돈을 번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감이 넘쳐났고 일부는 나는 지금의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큰 수익을 반드시 창출해내겠다라는 의지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자본시장이 거친 여러 사이클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의 명망을 직접 경험한 제게 있어 그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부를 앞으로도 오래대로 지속하게끔 관리하며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탐욕이 지나치면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과한 공포에 휩싸이면 섣부른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온 부는 어찌 보면 신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더 큰 부를 감내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도의 시험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의 재정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경험과 반성, 그리고 연습을 통해 안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갖추었을 때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간, 자신의 속성을 파악하기. 지속 가능한 재정 독립을 성취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둘째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셋째는 나의 기질을 알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의 속성을 이해하라. 돈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자본이라 합니다만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돈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속된 표현이 있지요. 돈을 벌려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돈은 혼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내가 돈을 제공하면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가 붙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돈은 노동소득이고 돈에 대한 값어치로 받는 돈은 이자나 배당 같은 투자소득입니다. 즉, 돈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노동과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대개는 노동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노동소득이 어느 정도 모이면 소비하고 남는 돈을 투자해서 투자소득을 얻으니까요. 돈은 항상 대가를 원하는 성격이 있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위험하다는 곳에 사용될수록 커지는 속성을 띱니다. 그리고 이 대가들은 이자, 배당, 자본수익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덧붙이는 것이 이자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중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받는 대가가 배당이지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의 여러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곧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자신이 다루는 대상인 돈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돈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 즉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어떤 소유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돈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돈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소유자들은 그것을 모아 힘을 키우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펀드를 만듭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날 수 있고 돈의 속성을 잘 아는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나타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돈은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예로는 중동의 오일머니, 서구투자은행에 모여있는 유대계 자금, 아시아에 퍼져있는 화교계 자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조성한 국부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성장시키려면 그러한 큰 돈의 무리들이 어디로 어떻게 투자되고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고 기업들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라.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는 8건 정도의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그중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8가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 위기, 1989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에서 시작된 실물 경제 위기, 1994년 페소화의 가치 폭락으로 발생한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8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위기,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의 경착류 위기. 이 목록을 보면 위기가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중요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재무학 분야에서는 욕심과 공포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이런 위기를 주기적으로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해지면 투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또 인간이 느끼는 공포로 인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하로 지나치게 폭락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자산 가격은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는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도 자산 가격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과도하게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움직일 것이란 뜻이지요. 때문에 인간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 및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간에겐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팔랑귀 속성, 남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매한 속성도 있습니다. 또 떼거리 효과, 즉 자신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렵다 보니 남들을 따라하는 속성은 자본시장 내에서의 자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여러 속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입니다. 집단에 속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속성, 주변의 압박과 시선을 의식하는 속성,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속성은 물론 팔랑귀와 우매함이 동시에 발현되는 점,
이성보다는 욕심과 공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땡땡 운동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렇듯 인간의 속성은 주식시장이라는 작은 무대에서부터 전 세계적 경제 위기라는 큰 무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인간이 자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는 자본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성공적인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자신의 기질을 알고 수정하라. 투자에 성공한 다양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접해오면서 제게 항상 드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투자 관련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뿐 아니라 여러 이론과 실제 사례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보고서를 참조하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투자를 시도하지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투자의 성공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기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같을까요?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닮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할까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나면 자신이 공부하고 판단한 바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들이 어떤 기질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독립을 위한 단계별 접근. 재정 독립을 위한 로드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대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정리한 뒤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반적인 실천 전략을 두 단계로 나눠 차례차례 해나가는 것입니다. 연령대별 실천 전략. 나이대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투자, 경제, 금융, 산업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학습한다. 30대 소액 투자로 투자 경험을 쌓는다. 40대 이론과 실전의 반복과 비교를 통해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낸다. 50대 삶에서의 성숙함이 더해진 진정한 투자를 시작한다. 60대 증식된 자산을 수확 시점에 매각하여 현실화한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일찍 시작할 것. 둘째는 주변의 시선에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갈 것. 셋째는 작고 단기적인 결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자신의 투자 신념과 관점을 투자 철학이란 형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천 전략. 재정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연령대와 상관없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첫 단계의 목표는 재정 독립에 필요한 발돋움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확신하에 투자를 실천하고 안정적 부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재정 독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륙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단계.
학습과 훈련을 거듭하며 신념과 자신감을 키워나감. 40대 초중반에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2단계, 투자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부를 이루는 단계. 1단계에서 쌓은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를 실행하여 과실을 얻음.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 수익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룸. 직을 넘어 업을 추구해도 무방할 수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함.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에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두 단계 중 저는 특히 첫 단계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으로 이제 곧 날아오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도 소신을 갖고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계적 골프 선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드라이버 샷을 잘 치는 비결 중 하나는 내 스윙은 공을 저 멀리 중앙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한순간에 또 쉽게 생길 리 없음은 독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골프 선수들은 하루에 수천 번의 스윙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단계별로 기술을 향상시키며 끊임없이 연습하는 선수라면 자신의 스윙에 대한 자신감도 점차 강해지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투자 전략에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신념과 확신을 키운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행으로 옮길 때 재정 독립을 위한 투자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성장 문답. 질문 1. 표면을 볼 것인가, 속을 볼 것인가? 투자의 세계에도 겉은 화려한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은 따라주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명절 선물 세트의 포장지처럼 이런 투자 대상들은 우량 주식, 알짜 부동산,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이라는 문구로 장식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꽉 찬 알맹이, 즉 제대로 된 실적, 근거 및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알맹이를 건져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우량 주식에 대해서는 미래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과 매입가격 사이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는 어떤가?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장악하는 사업 모델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사한 홍보 문구가 아닌 근거가 되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질문 2. 효율적 시장인가, 비효율적 시장인가? 투자론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강형 효율적 시장, 중강형 효율적 시장, 약형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에 공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고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 비밀 정보까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자의 예로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을, 후자의 예로는 선진국의 주식시장을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정보가 자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에 본질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 또는 고평가된 자산을 찾기 어려운 탓입니다. 그에 반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합니다. 투자자가 열심히 조사, 분석하여 본질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 대상이 거래되는 시장이 강형 효율적 시장인지, 약형 효율적 시장인지, 아니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 성격을 가진 시장, 섹터, 클래스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추가 수익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가격을 볼 것인가, 가치를 볼 것인가? 흔히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격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격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대중이 몰리는 데에 따라 가기도 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희망이나 비관이 반영되어 싸거나 비싸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상인 기업과 사랑에 빠져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투자자의 경우가 한 2일 것입니다. 반면 가치는 사람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냉철함의 근거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가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투자 대상이 있다면 그 근거가 가치인지 가격인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치 매가 하늘을 날면서 먹잇감을 파악하고 사냥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듯 말입니다. 가격은 변동하지만 가치는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시장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치를 중심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4. 추세를 볼 것인가, 주기를 볼 것인가?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은 주변의 거시 및 미시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가격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주체임과 동시에 그의 일희일비하면서 투자라는 고통스러운 드라마에서 행운의 혹은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는 추세와 주기가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에 접어들 때도 있고 하락 추세에 있기도 하지요. 상승 추세일 때면 시장은 끝없는 낙관론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은 추격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락 추세일 때면 마치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 같은 비관론이 시장을 짓누르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투매에 나섭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인간이 갖는 욕심과 공포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도 관찰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산 가격의 변동을 큰 주기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자산의 가격은 상승과 하락의 큰 주기를 반복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냉정과 열정의 반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추세와 주기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를 항상 물어야 하며 추세에 빠져서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세에 빠져 있는 것은 마치 숲속에서 나무만을 바라보며 숲 전체를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숲 바깥에서 숲을 볼 수 있는 객관성과 냉철함은 주기를 보아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소수의 의견을 말할 것인가? 투자에도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투자 집단이 대세를 이루며 리드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중이 따름에 따라 유행처럼 번집니다. 마치 당시의 절대성 같은 느낌으로 인식되기도 하지요. 리먼 사태로 시작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와 흡사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대세의 흐름에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절대악인 듯 여겨졌으니까요. 일반사에서도 그렇듯 자본시장에서도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사고는 항상 소수 의견입니다. 대중은 대세를 따르는 것에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며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다수를 리드하는 천사의 추종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수 의견을 말하는 악마의 옹호자가 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투자자가 가져야 할 태도임은 확실합니다. 질문 유. 빚으로 투자할 것인가? 내 돈으로 투자할 것인가? 비투 또는 영끌 같은 단어가 일성화된 세상입니다. 남의 돈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격언을 가온처럼 여길 만큼 빚을 제약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종잣돈으로 부족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당겨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언제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겠냐며 지금이라도 영끌로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큼에도 그것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내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청년들을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기에 그들이 틀렸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빚으로 투자하는 것만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재무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하면 하락장에서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실제로 깡통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파산의 위험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다 보면 수익이 낮은 경우도 있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투자 전에 투자자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의 내버려지를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려는 대상은 그 특성상 어느 정도의 내버리지까지만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은퇴 후 당신만은 후회하지 않기를.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엔 은퇴를 앞둔 선배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봐도 남의 일처럼 여겨져 잘 체감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슬슬 그 나이가 되어가니 그 선배들과 비슷한 걱정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유독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소위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추풍낙엽처럼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50세를 넘긴 지 3에서 4년이 된 제 또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진 저는
주변의 친한 후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은퇴할 때를 대비해 재정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과 걱정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로드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뒤부터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이런 현상은 고쳐질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나 30대가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훗날 제 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불어 지난 30년간 한국 및 해외 자본시장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반추해봤고 성공적인 투자로 재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 지난 30년간 어떻게 투자했고 무슨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것에서 배우고 개선해 나간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지 약 5년이 지난 2020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경제 버블이 언젠가는 꺼질 것이란 비관론자의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 미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자산가격 상승을 일종의 버블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블은 언젠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자산시장도 폭락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상황에 있었지요.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 및 자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걱정스러우니 또 하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내생적 변수였든 외생적 변수였든 또 예측했든 예측하지 못했든 코로나19 사태는 자본시장에 전대미문의 충격을 가했습니다. 자산가격은 폭락하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인 것이 2020년 2월에서 3월의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폭락장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0여 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득한 학습효과 덕분인지 각국 중앙정부는 금융 및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 덕에 매우 짧은 시간에 폭락장을 뒤로한 채 이들 시장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회복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의 자산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대공황 당시에 버금가는 통화량 증가가 야기한 자산 가격의 버블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큰 수익을 얻는 데 반해 어떤 이들은 느닷없이 벼락거지라는 허탈하고 자조적인 신조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간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 많은 사람들이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자산 가격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은
향후에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역사와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떠한 투자자인지 냉정히 판단한 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장기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러한 변동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거두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근육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이 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결 조건, 재정 독립. 재무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재정 독립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지출보다 큰 상태, 즉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서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를 칭합니다. 이때 수입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화폐 가치 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자산을 증가시키고 부채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재정 독립의 요건이 됩니다. 즉, 재정 독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 자산의 규모를 가능한 한 크게 키우는 것이 되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지출 금액을 줄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정 독립에 필요한 자산은 자본자산 즉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은 각각 이자와 배당,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본자산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자산에는 이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내가 원하는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까지 갖춘 자산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다면 재정 독립이 갖는 사회적 의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조금씩 달라서 어떤 이는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반해 어떤 이는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해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쪽이 재정 독립이라는 개념과 좀 더 가까운 삶으로 여겨지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재정 독립의 사회적 의미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결 조건입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정작 그 일로는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현금이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이라면 그게 고민할 필요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자산이 없어 자신의 일로 생계를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그 일을 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업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직과 업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전자가 업무나 직무 등 맡게 된 일이라는 수동적 의미에 가깝다면 후자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일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쪽인지는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직과 업을 분리하는 것은 재정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의무감으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직을 내려놓고 평소 자신이 즐기던 취미를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제 요건이 바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인 것입니다. 이 둘은 은퇴 후에 편안한 삶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과 동시에 자신이 소망하는 삶이나 이를 영위하는 삶을 사는데도 없어선 안 될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독립은 그런 삶을 위한 일시적 충족 요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독립을 이루는데 성공했는가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저는 가상화폐 혹은 변동성이 큰 일부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젊은 나이임에도 갑자기 큰 돈을 번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감이 넘쳐났고, 일부는 나는 지금의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큰 수익을 반드시 창출해내겠다라는 의지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자본시장이 거친 여러 사이클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의 명망을 직접 경험한 제게 있어 그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부를 앞으로도 오래대로 지속하게끔 관리하며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부정적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탐욕이 지나치면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과한 공포에 휩싸이면 섣부른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온 부는 어찌 보면 신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더 큰 부를 감내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도의 시험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의 재정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경험과 반성, 그리고 연습을 통해 안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갖추었을 때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간, 자신의 속성을 파악하기. 지속 가능한 재정 독립을 성취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둘째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셋째는 나의 기질을 알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의 속성을 이해하라. 돈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자본이라 합니다만,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돈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속된 표현이 있지요. 돈을 벌려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돈은 혼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내가 돈을 제공하면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가 붙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돈은 노동소득이고, 돈에 대한 값어치로 받는 돈은 이자나 배당 같은 투자소득입니다. 즉, 돈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노동과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대개는 노동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노동소득이 어느 정도 모이면 소비하고 남는 돈을 투자해서 투자소득을 얻으니까요. 돈은 항상 대가를 원하는 성격이 있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위험하다는 곳에 사용될수록 커지는 속성을 띱니다. 그리고 이 대가들은 이자, 배당, 자본수익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덧붙이는 것이 이자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중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받는 대가가 배당이지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의 여러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곧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자신이 다루는 대상인 돈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돈에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 즉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어떤 소유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돈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돈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소유자들은 그것을 모아 힘을 키우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펀드를 만듭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날 수 있고 돈의 속성을 잘 아는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나타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돈은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예로는 중동의 오일머니, 서구투자은행에 모여있는 유대계 자금, 아시아에 퍼져있는 화교계 자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조성한 국부 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성장시키려면 그러한 큰 돈의 무리들이 어디로 어떻게 투자되고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고 기업들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라.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는 8건 정도의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그중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8가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 위기, 1989년 미국의 블랙먼데이에서 시작된 실물경제 위기, 1994년 페소화의 가치 폭락으로 발생한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8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위기,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의 경착류 위기. 이 목록을 보면 위기가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중요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재무학 분야에서는 욕심과 공포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이런 위기를 주기적으로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해지면 투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또 인간이 느끼는 공포로 인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하로 지나치게 폭락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자산 가격은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는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도 자산 가격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과도하게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움직일 것이란 뜻이지요. 때문에 인간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 및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간에겐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팔랑귀 속성, 남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매한 속성도 있습니다. 또 떼거리 효과, 즉 자신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렵다 보니
남들을 따라하는 속성은 자본시장 내에서의 자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여러 속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입니다. 집단에 속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속성, 주변의 압박과 시선을 의식하는 속성,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속성은 물론 팔랑귀와 우매함이 동시에 발현되는 점, 이성보다는 욕심과 공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땡땡 운동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렇듯 인간의 속성은 주식시장이라는 작은 무대에서부터 전 세계적 경제 위기라는 큰 무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인간이 자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는 자본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성공적인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자신의 기질을 알고 수정하라. 투자에 성공한 다양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접해오면서 제게 항상 드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투자 관련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뿐 아니라 여러 이론과 실제 사례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보고서를 참조하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투자를 시도하지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투자의 성공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기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같을까요?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닮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할까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나면 자신이 공부하고 판단한 바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들이 어떤 기질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독립을 위한 단계별 접근. 재정 독립을 위한 로드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대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정리한 뒤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반적인 실천 전략을 두 단계로 나눠 차례차례 해나가는 것입니다. 연령대별 실천 전략. 나이대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투자, 경제, 금융, 산업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학습한다. 30대 소액 투자로 투자 경험을 쌓는다. 40대 이론과 실전의 반복과 비교를 통해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낸다. 50대 삶에서의 성숙함이 더해진 진정한 투자를 시작한다. 60대 증식된 자산을 수확 시점에 매각하여 현실화한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일찍 시작할 것. 둘째는 주변의 시선에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갈 것. 셋째는 작고 단기적인 결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자신의 투자 신념과 관점을 투자 철학이란 형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천 전략.
재정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연령대와 상관없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첫 단계의 목표는 재정 독립에 필요한 발돋움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확신하의 투자를 실천하고 안정적 부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재정 독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륙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단계. 학습과 훈련을 거듭하며 신념과 자신감을 키워나감. 40대 초중반에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2단계, 투자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부를 이루는 단계. 1단계에서 쌓은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를 실행하여 과실을 얻음.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 수익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룸. 직을 넘어 업을 추구해도 무방할 수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함.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에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두 단계 중 저는 특히 첫 단계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으로 이제 곧 날아오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도 소신을 갖고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계적 골프 선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드라이버 샷을 잘 치는 비결 중 하나는 내 스윙은 공을 저 멀리 중앙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한순간에 또 쉽게 생길 리 없음은 독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골프 선수들은 하루에 수천 번의 스윙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단계별로 기술을 향상시키며 끊임없이 연습하는 선수라면 자신의 스윙에 대한 자신감도 점차 강해지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투자 전략에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신념과 확신을 키운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행으로 옮길 때 재정 독립을 위한 투자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성장 문답. 질문 1. 표면을 볼 것인가, 속을 볼 것인가? 투자의 세계에도 겉은 화려한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은 따라주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명절 선물 세트의 포장지처럼 이런 투자 대상들은 우량 주식, 알짜 부동산,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이라는 문구로 장식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꽉 찬 알맹이, 즉 제대로 된 실적, 근거 및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알맹이를 건져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우량 주식에 대해서는 미래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과 매입가격 사이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는 어떤가?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장악하는 사업 모델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사한 홍보 문구가 아닌 근거가 되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질문 2. 효율적 시장인가, 비효율적 시장인가? 투자론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강형 효율적 시장, 중강형 효율적 시장, 약형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에 공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고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 비밀 정보까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자의 예로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을, 후자의 예로는 선진국의 주식시장을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정보가 자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에 본질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 또는 고평가된 자산을 찾기 어려운 탓입니다. 그에 반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합니다. 투자자가 열심히 조사, 분석하여 본질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 대상이 거래되는 시장이 강형 효율적 시장인지, 약형 효율적 시장인지, 아니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 성격을 가진 시장, 섹터, 클래스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추가 수익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가격을 볼 것인가, 가치를 볼 것인가? 흔히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격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격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대중이 몰리는 데에 따라 가기도 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희망이나 비관이 반영되어 싸거나 비싸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상인 기업과 사랑에 빠져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투자자의 경우가 한 2일 것입니다. 반면 가치는 사람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냉철함의 근거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가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투자 대상이 있다면 그 근거가 가치인지 가격인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치 매가 하늘을 날면서 먹잇감을 파악하고 사냥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듯 말입니다. 가격은 변동하지만 가치는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시장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치를 중심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4. 추세를 볼 것인가, 주기를 볼 것인가?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은 주변의 거시 및 미시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가격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주체임과 동시에 그의 일희일비하면서 투자라는 고통스러운 드라마에서 행운의 혹은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는 추세와 주기가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에 접어들 때도 있고 하락 추세에 있기도 하지요. 상승 추세일 때면 시장은 끝없는 낙관론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은 추격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락 추세일 때면 마치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 같은 비관론이 시장을 짓누르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투매에 나섭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인간이 갖는 욕심과 공포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도 관찰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산 가격의 변동을 큰 주기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자산의 가격은 상승과 하락의 큰 주기를 반복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냉정과 열정의 반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추세와 주기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를 항상 물어야 하며 추세에 빠져서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세에 빠져 있는 것은 마치 숲속에서 나무만을 바라보며 숲 전체를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숲 바깥에서 숲을 볼 수 있는 객관성과 냉철함은 주기를 보아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소수의 의견을 말할 것인가? 투자에도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투자 집단이 대세를 이루며 리드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중이 따름에 따라 유행처럼 번집니다. 마치 당시의 절대성 같은 느낌으로 인식되기도 하지요. 리먼 사태로 시작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와 흡사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대세의 흐름에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절대악인 듯 여겨졌으니까요. 일반사에서도 그렇듯 자본시장에서도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사고는 항상 소수 의견입니다. 대중은 대세를 따르는 것에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며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다수를 리드하는 천사의 추종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수 의견을 말하는 악마의 옹호자가 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투자자가 가져야 할 태도임은 확실합니다. 질문 6. 빚으로 투자할 것인가, 내 돈으로 투자할 것인가? 비투 또는 영끌 같은 단어가 일성화된 세상입니다. 남의 돈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격언을 가온처럼 여길 만큼 빚을 제약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종잣돈으로 부족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당겨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언제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겠냐며 지금이라도 영끌로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큼에도 그것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내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청년들을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기에 그들이 틀렸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빚으로 투자하는 것만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재무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하면 하락장에서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실제로 깡통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파산의 위험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다 보면 수익이 낮은 경우도 있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투자 전에 투자자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의 내버려지를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려는 대상은 그 특성상 어느 정도의 내버리지까지만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말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경제적 자유 없이 삶의 자유도 없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